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할 때 여러 개의 내부 수익률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아까 전에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등식을 세우게 되면은 어, 11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좀 고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고차 방정식의 해는 이제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최대 11차 방정식이면 최대 11개의 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데카르트의 부호 법칙이라는 거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이제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 옛날 그 철학자 또 수학자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밝혀낸 거에 따르면은 이런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의 실근의 개수가 주어진 현금흐름 개요에서 발생한 부호 변화의 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 부호 변화의 횟수. 주어진 현금흐름 개요에서 발생한 부호 변화의 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경우 아까 전에 봤던 그 S&P 머신 예제의 현금 흐름 개요인데 이거는 지금 보호 변화의 횟수가 한 번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0 시점에서 음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0에서 1로 넘어갈 때 양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한 번 변화하고 그 다음에는 쭉 계속 그냥 양수잖아요. 음, 이런 경우에 보호 변화 횟수가 한 번인 경우고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경우에는 보호 변화의 횟수가 두 번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 개요에서 맨 처음 발생한 거 그게 양수였고 그 다음 현금 흐름에서는 음수로 바뀌어서 이때 한 번 발생했고 보호 변화가 한 번 발생. 요 다음에는 또 양수라서 보호 변화가 또 발생. 그러니까 총 두 번 발생했죠. 그 이후에는 계속 양수니까 보호 발생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 변화의 횟수가 두 번인 경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어진 현금 흐름 개요에서 발생한 보호 변화의 횟수인데 그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의 실근의 개수는 그 부호 변화의 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달리 말하면 현거준 개요에서 두 번 이상의 부호 변화가 관측이 되면 양의 실근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현금 흐름 개요의 수년제 가치를 0으로 만드는 내부 수익률 I스타는 사실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만약 11차 방정식이면은 그 말은 일단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최대 11개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해는 물론 이 양의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음의 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실수해가 아니라 뭐 허수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11개의 양의 실근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양의 실근이기만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그 투자 대안의 내부 수익률의 정의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어떤 놈을 써야 되는지 약간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구해가지고 뭔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게 좀 애매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애매해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하기 전에 수익률을 구하기 전에 그냥 현금 흐름 개요만 딱 봤을 때 아 이게 이거 가지고 내가 내부 수익률 분석 등식을 세우면은 해가 이제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데카르트의 부호 법칙이라는 얘기이고요. 한번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근을 갖는 현금흐름 계열의 예시로 아래 이런 표에 주어진 것과 같은 현금흐름 계열을 생각을 해보자.
이 현금 흐름의 수년제 가치 또는 뭐 미래 가치, 현재 가치가 이제 이자율 20%, 40%, 50%에서 모두 0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구해보진 않았는데 문제에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는 걸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현금 계열의 현금 흐름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0년도 말에는 마이너스 4천, 음의 방향으로 한번 1년도 말에는 16,400 양의 현금.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발생했죠, 부호 변화. 2년도 말에는 마이너스 2230 또 발생했고, 3년도 말에는 10080 또 발생했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발생한 거야. 세 번을 발생했다는 거는 근데 이제 세 번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 데카르트 구호 법칙에 따르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내부 수익률은 이 세 개 이하이다라는 거죠. 세 개를 초과할 수 없다. 네 개 이상일 수 없다라는 거니까 세 개 이하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면 되죠. 아까 우리가 수년제 가치에 함수를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요 주어진 현금 흐름 계열에 대해서도 수년제 가치를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그 함수를 만드는데 그 함수는 인자로 이자율 또는 수익률 그걸 인자로 받는 그런 함수를 만들 건데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이자율을 이렇게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바꿔가면서 한번 그 수년제 가치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그 그래프가 0이랑 맞닿는 점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고 그려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그려보고 봅시다. 일단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거니까 파이플롯 저것도 불러오고 그리고 그림을 다른 창에 뜨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qt 여러분들이 만약에 콜랩 같은 걸 쓰면은 이 퍼센트 매플러리브 qt 이거는 그냥 안 해도 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로컬 개발 환경에서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현금 흐름 개요를 이 리스트에다가 입력을 해주자.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x축 값을 이제 그 가능한 이자율 값 그러니까 0.0부터 1.0까지를 0.001 간격 정도로 리스트로서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y축 값은 이제 그 각 x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각각의 이자율을 받아서 NPF를 수년제 가치 NPV를 계산해서 넣어주는 그런 리스트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얘는 i, 리스트 cf인데 i를 x에 있는 애들을 써가지고 in x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만 해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plt.plot x, y 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내가 요즘 뭐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양수여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자료에 있는 그림이랑 비슷하게 그려졌는데 왜 좀 다르게 생겼냐면 제가 이 자료에서는 여기 이 부분이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Y축의 그래프상에서 보여주는 Y축의 범위랑 X축의 범위를 좀 조절을 했어요. 요 지금 방금 그린 얘는 이 Y축 값이 지금 뭐 마이너스 한 100 몇십에서 플러스 100 몇십까지 있고 X축 값도 0.0에서 1.0까지 다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주려면은 여기에다가 몇 가지 이제 명령어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Y축 범위를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로 좀 제한을 하고 X축 범위도 0.1에서 0.7 정도로 제한을 하고 X 더 이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X축에다가 저기 X축에다가 그 X축이 뭘 표시하는지를 좀 써주고 Y축이 뭘 표시하는지도 써주고 이 그래프의 제목도 좀 붙여주고 그리고 이 적자 무늬도 나타나게 해주고 이렇게 한 셀에 넣어가지고 이 셀 전체를 Shift 엔터 눌러서 실행하면은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확인이 이제 돼요. 뭐냐면 이 현금 흐름의 수년제 가치가 이자율 20%, 하이퍼센트 50%에서 다 0이 된다는 거. 즉, 이 그래프가 요 0, y는 0, 이거랑 맞닿는 지점이 20%, 40%, 50% 여기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러니까 확인했다. 예제에서 해보라고 하는 거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은 하나의 현금 흐름 계획에서 여러 개의 내부 수익률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법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근데 이 어떤 현금 흐름 계획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법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해보기 전에 미리 아는 방법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데카르트 부호 법칙 요거를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현금 흐름 개요 요 모양새만 시각적으로 딱 보면은 여기서 현금 흐름이 부호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그 내부 수익률이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최악의 경우에. 아닐 수도 있지. 최대 3개라는 거니까 3개 안 나오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이 데카르트 부호 법칙으로 알 수가 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 해보기 전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노스트롬 기준이라는 거다. 노스트롬 기준을 또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또 아까 데카르트 부호 법칙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을 쓰는 게 적절할지 안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노스트롬 기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적 현금 흐름 급수에서 처음에 음액값에서 시작하여 양액값으로 단 한 차례의 부호 변화가 있으면 최대 한 개의 양의 실금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음액값에서 시작해서 양액값으로 단 한 차례의 부호 변화만 있으면 어디에서? 누적 현금 흐름 급수에서 한 차례의 부호 변화만 있으면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호 변화는 이 부호 변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누적 현금 흐름 급수에서의 부호 변화이고 그럼 누적 현금 흐름 급수가 뭐냐면은 해당 연도 말까지 발생한 현금 흐름을 모두 더해서 급수로 만든 거. 그게 누적 현금 흐름 급수고 밑에다가 제가 예시로 써놨는데 이런 거예요. 현금 흐름 개요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 말은 이때 0에서 마이너스 500, 0, 1, 2,
3, 그리고 1에서 200, 뭐 2에서 200, 3에서 200 이런 식으로 현금흐름 개요가 주어져 있을 때 누적 현금흐름 급수를 만들면은 처음에는 얘만 가지고 하나, 처음에는 얘고 그 급수의 첫 번째 항은 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0, 1까지를 더했을 때 더한 거, 그게 그 누적 현금 급수의 두 번째 항이 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얘만, 두 번째 항은 얘랑 얘를 더한 거. 그러면 마이너스 300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00. 세 번째는 요 세 번째 것까지 더한 거. 이렇게까지 더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 플러스 4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이고 끝에 급수의 끝에 항은 이거 이제 다 더한 거죠. 다 더하면은 이거 다 더한다는 거고 그거는 100이 되겠죠. 마이너스 500 플러스 600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게 누적 현금 흐름 급수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처음에 음의 값에서 시작해서 양의 값으로 단 한 차례의 부호 변화만 있으면 그때 최대 한 개의 양의 실금만 존재하는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하기에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얘를 한번 얘도 그 현금 흐름도처럼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00, 그리고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처음에 음의 값에서 시작하죠. 처음에 음의 값에서 시작을 해서 이 양의 값으로는 단 한 차례의 부호 변화. 그러니까 계속 음인데 여기서 올라갈 때 한 번 양의 값으로 부호 변화가 한 번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누적 현금흐름 급수는 여기가 딱 끝이니까 이 누적 현금흐름 급수에서는 음의 값에서 시작해서 양의 값으로 단 한 차례의 부호 변화만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 한 개의 양의 실금만 존재해서 그렇다는 것은 내부 수익률 분석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다. 그게 이제 노스트럼 기준이었고, 노스트럼 기준은 근데 현금흐름 개요가 최대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이 충분 조건을 제시하는 거고, 이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스트럼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것은 최대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명제는 항상 맞는 명제야. 항상 참인 명제고, 근데 한 개의 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이 노스트롬 기준을 충족한다 라는 명제는 이거는 이제 항상 참은 아닌 그런 명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노스트롬 기준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예제에서. 그래서 무슨 예제냐면 주식 투자의 달인인 기룡이가 퀄컴이라는 이제 미국 주식을 25만 달러어치를 매수를 했다. 근데 이제 주식 매수 후 첫 해에는 4만 5천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6년째 되는 해까지는 매년 만씩 수익이 증가했다. 근데 6년도 말에는 기룡이가 또 성과급으로 수령한 15만 달러의 자금으로 퀄컴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추매라고 하죠. 그 전문 용어로. 그래서 추가 매수 후에 연간 수익은 7년도에는 8만 5천에서 시작을 해서 매년 만씩 감소를 해가지고 15년도에 수익이 5천이 된다. 그래서 요런 이제 투자를 나타내는 현금흐름 개요에서 이 내부 수익률 IRR은 얼마일까? 그리고 그 투자의 미래 가치를 최대로 하는 MARR은 또 얼마인가? 이런 걸 한번 해보라는 거고, 요렇게 주어진 상황을 현금흐름 개요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만 달러어치 매수를 했으니까 0시점에 마이너스 25만이 있는 거고, 그 이후 첫 해에는 4만 5천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6년째 되는 해까지는 매년 만씩 수익이 증가. 그래서 4만 5천, 5만 5천, 6만 5천, 7만 5천, 8만 5천, 그리고
이제 6년째 되는 해까지 만씩 증가하니까 사실 요 6년도 말 요때 이제 9만 5천이 있는 거예요. 9만 5천이 있는데 근데 거기 그때 얘네가 또 뭘 했냐면 15만 달러의 자금으로 퀄컴 주식을 추매했잖아. 그러면은 9만 5천은 양으로 발생을 하고 음으로 15만이 또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 6년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는 마이너스 55000이 된다. 5천 빼기 15만을 해가지고. 추가 매수한 후에 연간 수익은 이 7년도에 8만 5천에서 시작을 해서 매년 만씩 감소해서 15년도에 수익이 5천이 된다. 8만 5천, 7만 5천, 6만 5천, 5만 5천, 4만 5천, 3만 5천, 2만 5천, 1만 5천, 5천 이렇게 감소를 했죠. 그 현금흐름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그거 알 수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둘 다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노스트롬 기준을 적용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이 누적 현금흐름 급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여기 이제 여기서 하고 그 전에 이것만 딱 봤을 때 우리 그 데카르트의 부호 법칙을 적용을 해보자면 여기서 여기로 부호 변화가 한번 발생했고 이때는 쭉 가다가 여기서 여기로 부호 변화가 또 발생했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여기서 여기로 또 부호 변화가 발생했죠. 세 번 발생. 그러니까 총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부호 변화가 발생을 했으니까 현금 흐름 개요에서 이거는 이제 최대 이제 세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도야. 그러면은 이제 데카르트의 부호 법칙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이거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하면은 좀 애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정보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노스트롬 기준을 또 적용을 해보면은 어떨까? 그 누적 현금 흐름 급수를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누적 현금 흐름 급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현금 흐름 급수는 이걸로 하자. 판다스를 불러와서 표로 좀 만들어 보려고 판다스 에즈 PD 이거 불러온 다음에 리스트 CF에다가 저 현금 흐름 그 앞에서 주어졌던 현금 흐름 개요의 정보 요거를 그대로 이제 리스트 CF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하루 000 그리고 좀 줄을 바꿔서 근데 컴마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5000 5500 하루 000 75000 65000 55000 45000 35000 2500 1500 5000 이렇게 해주면은 주어진 현금 흐름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현금 흐름 급수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누적 현금 흐름 급수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요 열에다가 누적 현금 흐름 급수를 넣어줄 건데 어떻게 해주냐면 0시점에는 그냥 이게 그대로 오면 돼. 근데 1시점에는 여기까지 더해서 일로 오는 거고 2시점에는 이렇게 더해서 일로 오는 거고 3시점에는 여기까지 더해서 일로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그거를 좀 코드로 짜면은 큐뮬러티브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썸을 하는데 이 리스트에서 0번째 원소부터 i번째 원소까지 하는데 근데 i는 포함 안 하고 그 직접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레인지로 이제 i를
그치. i 레인지 1,17이라고 하면은 요 반복문은 i가 1부터 16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맞죠? 여기에다가 1 들어가면 리스트 cf를 슬라이싱해서 0에서 1까지니까 근데 맨 뒤에 거 이건 포함을 안 하니까 0만 포함되는 거죠. 얘만 그대로 오는 거고 그럼 i가 2가 들어가게 되면은 0 콜론 2면은 이 리스트 cf에 0, 1까지를 이렇게 합친 게 이 리스트에 삽입이 되게 되니까 0번째 거, 1번째 거 이렇게 합쳐서 이게 삽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7로 잡아주면 돼. 자, 그러면은 뭐 다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렇게 좀 보기 좋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딕셔너리를 하나 정의를 합시다. 연도말 시점 t를 말하는 거고 이건 레인지 16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현금 흐름 그 연도 말의 현금 흐름은 위에서 만든 리스트 cf 그거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열에 누적 현금 흐름의 t를 해주는데 얘도 위에서 만들어준 큐 리스트 cf 얘를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딕셔너리 하나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 얘를 이제 인자로 해가지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생성자의 원소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제가 자료에다 넣어준 것처럼 예쁜 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누적 현금 흐름 급수에서 누적 현금 흐름 급수가 이 노스트롬 기준에서 얘기하는 처음에 음액값에서 시작해서 양액값으로 단 한 차례의 부호 변화가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살펴보면은 그렇거든요. 처음에 음액값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이었다가 이때 딱 양으로 한번 바뀌는데 이때부터는 계속 양이야. 양. 그러니까 노스트롬 기준을 충족을 하고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생긴 현금 흐름 개요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면 그거는 최대 하나다. 그거를 우리가 안 거예요. 최대 하나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그게 몇이다. 이거는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번 또 아까 요때 여기서 한 것처럼 수년제 가치 같은 거를 y축으로 갖고 이 이자율 또는 수익률을 x축으로 갖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릴 건데 이거는 위에서 아까 했던 거 그거를 좀 재활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리스트 cf 요거는 지워. 왜냐면 우리 새로운 리스트 cf가 있으니까 요거를 하고 요것도 좀 복사해서 붙여 넣는데 이제 아까랑은 좀 다르니까 그 몇 가지는 좀 파라미터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y축 그 범위를 마이너스 10만에서 10만으로 좀 조절을 해주고 x축 범위도 x축 범위는 일단 이거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할게요. 전체적인 모양새가 어떨지 내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아까 그래프에 덮어쓰기로 그려줬구나. 다시 하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y축을 10만에서 마이너스 10만까지만 나오게 해서 지금 이렇게만 나온 건데 이것도 y축 범위를 딱히 제한을 안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고 요 그래프는 사실 한
0.4 이렇게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놓은 그런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적용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이제 y는 0인 그 직선을 이랑 마주 교차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고 그게 이 저기 그 현금 흐름 개요의 내부 수익률이 되는 거죠. 이 투자 대안의 내부 수익률. 그게 대략 뭐 0.2 근처죠. 0.1 몇 5보다는 크고 0.2보다 작은 어딘가가 될 텐데 이게 정확히 어딘지를 찾으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까 보여줬던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나는 가장 간단한 이걸로 하겠습니다. IRR. 그래서 npf.irr 리스트 cf로 하면은 요 위치 여기 요 그래프랑 이 y는 0, 이에 맞닿는 그 부분의 x축 값은 0.1912 정도가 되는구나. 내부 수익률이 19.16%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그래프에서 봤듯이 이거는 지금 이 MARR의 범위 0에서 1 사이 여기에서 하나의 근만이 있죠. 단 하나의 근만이 있는 형태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하기에 아주 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적절성을 해보기 전에 알 수 있었던 게 노스트롬 기준이었다. 최대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예제에서 해보라고 하는 게 이 투자의 미래 가치를 최대로 하는 MARR는 얼마인가 그거를 찾으라고 한 건데 그거를 찾으려면은 조금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그린 거는 이게 이제 순현재 가치잖아요. NPV. 순현재 가치 말고 그 이제 미래 가치를 최대화하는 MARR이 뭔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 MARR를 인자로 받고 미래 가치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런 함수를 최대화해주는 MARR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함수 하나를 FFV라고 그냥 만들어주죠. 하고 레이트라고 자리에 써놨는데 i라고 했습니다. i를 npf.fv를 구하고 싶으니까 fv인데 fv의 인자는 처음에 i 레이트가 들어가고 이 계획기간의 수는 지금 15개였고요. 그 다음에 PMT는 0으로 치우고 그리고 요 현금 흐름 개요의 0시점에서의 단일 금액 현재 가치를 이 MPV의 F 함수의 PV 밸류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근데 그거를 좀 음의 값으로 넣어줘야지 FV 구하고자 하는 FV 값이 잘 나오니까 마이너스 mpf.mpv 하고 리스트 cf 근데 리스트 cf는 두 번째 인자고 첫 번째 인자에는 레이트이 들어가야 되니까 i 그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해주면은 딱 이제 MARR을 i를 인자로 받아서 단위금액 미래 가치를 계산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든 거고 이 함수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확인해보기 위해서 x축 값을 근데 제가 MARR은 우리가 보통 뭐 0에서 1 사이의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사실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 MARR도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뭐 0보다 이제 작은 값이어도 되고 1보다 큰 값이어도 사실 괜찮다 이거예요. 수익률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늘 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에 np.arrange 놓고 0.0에서 1.0까지 0.001 간격 이런 식으로 MAR 값을 만들어주고 y축에다가는 f, fv 그리고 i 해주고 근데 i는 x에 있는 값들을 반복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plt.plot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봐.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그래프가 좀 이런 모양새로 나오게 돼. 이런 모양새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런 세부적인 모양새가 좀 잘 안 나타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y축 값이 지금 이게 10의 뭐 9승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범위가. 근데 요거를 좀 이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지금 이게 y축 값의 범위가 너무 커. 이거를 더 잘라서 보면은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보기가 좋지 않다.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저기 x축의 범위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금 x축의 범위를 마이너스 0.5에서 0.2까지만 좀 가도록 바꿔주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기 좋은 범위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보면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별거 해준 게 아니라 이거 x축 그 범위만 좀 바꿔줬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뭘 정확히 나타내는지 몇 가지 키워드를 더 넣어가지고 파라미터를 더 넣어가지고 예쁘게 좀 만들어줘 보자. 그래서 x축 값이 MARR이고 y축 값이 단위금액 미래 가치고 그래서 이 그래프는 MARR 변화에 따른 단위금액 미래 가치를 나타내주는 그래프고 라는 거를 이렇게 좀 해서 이쁘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찾는 이 단위금액 미래 가치 FV를 최대화해주는 이 MARR 값은 대략 여기라는 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0.1 부근에 여기 봉우리가 발생을 한다. 여기가 정확히 몇이냐? 그거는 이런 함수를 최대화해주는 그런 x축 값을 찾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최적화 문제인 거죠. 함수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최적화라는 거는 어떤 함수의 이제 최대값을 찾거나 또는 최소값을 찾거나 그런 행위를 우리가 최적화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경우에는 최대값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사이파이 옵티마이즈에 만약에 최대값을 찾아주는 보통은 뭐 맥시마이즈, 맥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게 애석하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from 사이파이 옵티마이즈 임포트 사이파이 옵티마이즈 as 이렇게 하지 말고 임포트 사이파이 as scp 이런 식으로 사이파이를 임포트하고 scp에 있는 옵티마이즈 모듈에 들어가서 점을 찍어서 안에 있는 멤버들을 살펴보면 이 안에 그 맥시마이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함수의 최소화하는 함수는 있거든요. fmin이라고 돼 있어요. fmin 펑션 이제 미니마이즈 뭐 그런
뜻인데 보면은 M까지만 썼을 때 만약 Fmax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스크롤을 넘겨오면 Fmax 이런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Fmin만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값 찾는 건 없고 최소값 찾는 것만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긴 이 함수는 지금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대충 0.0에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1.0으로 찍고 그려보면은 얘가 이 MARR이 쭉 무한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밑으로 이로 계속 가면은 이게 더 이제 계속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냥 가버리게 될 거라는 거지. 100으로 치고. 그럼 100으로 찍어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값을 여기서 찾으려면은 그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함수를 뒤집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함수가 있는데 얘를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버리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0이고 이런 축 방향은 별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인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나오겠죠. x축으로 대칭시키면은 밑에가 잘려서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사실 이 원래 함수를 최대화하는 지점이랑 이렇게 x축 대칭한 함수를 이렇게 x축 대칭한 함수를 최소화하는 그 지점이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x축 대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든 이 함수를 x축 대칭한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원래 함수의 최대값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f 만약에 네거티브 fv 이게 이제 원래 함수의 fv를 x축 대칭했다는 뜻에서 람다 i는 i 마이너스 fv 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원래 함수인데 거기에다가 음수 붙이고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이 fmin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scipy를 불러왔으니까 scipy optimize fmin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 x축 대칭한 함수를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육안으로 보니까 이 지점이 대략 0.1 부근이니까 시작점을 0.1로 잡아주면은 얘가 이 함수가 파란색 함수는 최대화되고 밑에 있는 뒤집히는 함수는 최소화되는 그런 x축 값이 0.0854 정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보면은 이 최적화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라는 이렇게 반가운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면서 그래서 문제에서 하라고 한 투자의 내부 수익률도 찾았고 내부 수익률 19.2, 12%라는 거 찾았고 이 투자의 미래 가치를 최대로 하는 MARR은 8.5% 정도, 8.5% 정도라는 것도 이렇게 최적화 방식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내부 수익률 분석의 여러 대안에 대해서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